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최근에 평균 수명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병이 하나 있죠. 뭡니까? 암입니다. 예. 암은 왜 이렇게 정복이 힘들까?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요. 표적 치료제가 돼가지고 이제 암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 표적 치료제가 약효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DNA가 다 달라서 그렇게 암을 치료해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은퇴 준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는 환경이라든지 생활 방식,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은퇴 준비에 대해서 강연을 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또 사람마다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부정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드린 이제 말씀도 그대로 믿고 따라하기보다는,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키우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은퇴 준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걸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수면 시간이라든가, 식사 시간을 빼놓고 우리한테 온전히 남아있는 시간은 하루에 11시간 정도 된다 그래요. 이걸 365일로 곱해보니까 1년에 한 4,000시간. 근데 이제 60세에 은퇴한다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1세니까 약 20년. 그럼 우리한테 8만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간으로 환산을 했을까요? 그건 이제 그만큼 시간을 잘 활용하자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시간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평균 수명에 사실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컨디션으로 80세까지 살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2014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거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81세인데 혼자 남의 도움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 나이는 66세밖에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컨디션으로 계속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수명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66세면은 사실 얼마나 남았겠어요? 더 많이 잡아줘도 70세라고 해도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사실은 1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시간으로 이제 환산해보면 4만 시간 정도 되겠죠. 이런 4만 시간을 개념이 안 오니까 이거를 시간 증서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에 1,000원씩 환산한다면 한 4천만 원 되겠죠. 한 시간에 10,000원 정도 환산하면 4억 정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4억이란 돈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증서로 환산해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과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이제 불필요한 일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은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그러한 일에 이제 올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시간 관리를 잘 했던 사람으로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명한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저렇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급하고 중요한 일하고 중요한 일은 자기가 직접 처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급한 일. 이건 남들한테 위임하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이제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팁을 얻어가지고 중요한 일에 몰입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실 겁니다. 파레토는 이태리의 수학자 파레토가 소득 분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20%의 사람이 80%의 소득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 장을 할 때 우리 점포에 소득 분포를 조사를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20%의 예금자가 80%의 예금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파레토의 법칙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구나 하고 무릎을 쳤는데, 우리가 시간관리라든지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시간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할 일이 10가지가 있었는데 뭐 바쁘고 사람 만나다 보니까 2가지밖에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안 좋죠. 8가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2가지가 내가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 1위하고 2위였어. 그럼 2가지 해도 그렇게 뭐 기분 나쁘지 않겠죠? 예. 그 이 2가지가 여러분의 만족도에 80%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가지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2사람을 만났을 때 만족도가 8사람을 만났을 때 만족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되는 사람, 안 만나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꼭 만나서 나한테 유익한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에너지를 느껴져.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십시오. 또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같아. 나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들면은 행복도가 커진다는 게 자기 한계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관리를 이렇게 쪼개서 유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 이제 시간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일을 하기보다 우리가 2-3가지를 줄인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은 줄인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TV 시청하지 않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꾼이 되기보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경력부터 따지는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은 자기 탓으로 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시간도 좀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관리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시간 관리를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먼저 살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생존에 계신 분들은 직접 물어보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제가 그분들이 남겨주신 지혜를 간접적으로 터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호스피스 공부도 했는데요. 죽어가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삶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많은 사람이 경청을 하고 있죠. 일본의 외과 의사가 임종 환자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 몸을 소중히 않았다. 또 2번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하지 않았다. 마음에 남을 만한 사랑을 하지 않았다. 취미 생활을 하지 않았다. 살아온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우리는 이런 후회 이제 안 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건 이 동양권의 얘기인데, 그럼 서양권의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호주의 임종 간호사가 이제 조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첫째, 너무 열심히 일만 했다. 2번째,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친구들의 우정을 잃었다.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알려준 거를 반복해서 이런 후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심리학자가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커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후회는 줄어듭니다. 근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처음에는 작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커져요. 아까 임종 환자들이 들려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남은 생에서 필요한 게 뭘까 하고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독서 클럽을 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5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물론 남은 생에서 필요한 거 자식이야, 그런 친구도 있었고,
아니야, 종교도 필요할 것 같아. 이제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이렇게 축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5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먼저 건강, 배우자, 어느 정도의 돈, 친구, 할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생각이거든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양 심리학자 두브라미카 밀코미액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기본 욕구를 채워줄 만한 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전적인 일, 믿을 수 있는 친구.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건강만 빼놓고 표현을 좀 달랐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게 그릇된 거는 아니구나. 그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미국 갤럽 연구소에서 행복의 요소를 이제 5가지로 나눴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5가지입니다. 마찬가지도 이것도 용어만 다를 뿐이지 저희 친구들이 축약했던 거랑 아주 일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과연 뭐가 필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발자취를 추적을 해봤거든요. 19세기 폴란드 시인인 노르비트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이런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드라마가 되고 2가지가 부족하면 그 사람의 삶이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음악을 설계할 때 이런 3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일. 이거 부자가 반드시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 그것도 행복할 수 없겠죠. 그럼 우리가 인생 음악을 사는 동안에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이제 가끔 매스컴을 보면 인생 음악을 하는데 돈이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10억이 필요하냐? 10억을 이제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목돈이 아니죠. 10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그런 현금 흐름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과연 부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뭐 우리랑 별 다른 바 없습니다. 40만 불 이하의 집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집에는 집이 없다. 롤렉스보다는 타이맥스, 이건 대중적인 브랜드죠. 또 벤츠보다는 토요타를 타고 명품 브랜드를 사는데 거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부자들이 즐겨하는 행동을 살펴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자녀들, 손자들 놀아주기, 투자 설계하기,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기. 다 이거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라고 해서 특이한 거는 아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이제 벌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을 하지 돈을 모으고 지키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속담에 돈을 버는 사람보다 모으는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이제 돈을 모아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기관에 있을 때, 제가 한 20년 전에 지점장을 했으니까, 인근에 살고 있는 제2예금 고객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분은 당시로 자산이 수천억 정도 됐거든요. 제가 회장님, 이렇게 부를 일구게 된 팁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버는 대로 저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다들 알고 있는 얘기고 좀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비법은 없다고 그래요. 왕도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는 이내에서 소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돈을 잘 모아야 되겠는데 사실은 돈을 잘 모지 못하고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지켜야 될 텐데 돈을 지키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경조사입니다. 경조사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어려울 때 십시일반으로 돕기 위한 그런 좋은 의미로 출발했는데 요새는 자기 부를 신분을 과시하는 그런 이제 행태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조사에
이렇게 축의금 넣고 가도 그게 혼주한테 도움이 안 되고 웨딩업체나 장례업체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그 유대인의 바르미츠바라는 성인식인데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부모라든지 친인척이 금일봉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을 나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성인식 때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얘가. 그럼 아버지의 교육을 물론 받겠죠. 그럼 만약에 13살 때부터 자금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애가 25살이 돼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부모에게 용돈만 받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우리나라 대학생하고 누가 자금 운영 잘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인구가 450만 밖에 안 되지만은 세계 경제의 80%를 지금 주름잡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한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 대한민국 금융문맹 국가라는 기사를 시리즈로 낸 적이 있어요. 사실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작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들한테 금융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은퇴해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제 늦었지만은 우리가 금융교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저희 학교로 오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알아보시면은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습니다.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자기 집이 있고 현금 예금이 한 10억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100만 장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00만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미국의 비평가를 보니까 부자란 자기 동서보다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저 사람은 1억을 벌어. 근데 쓰는 건 1억 2천이야. 저 사람은 1200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쓰는 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후자가 200만 원 더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보는 겁니다. 폴 사무엘스라는 노벨상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우리의 행복을 이런 식으로 공식화했어요. 행복이란 소비 나누기 욕망. 물론 이제 소비를 늘려가지고 행복을 키울 수도 있지만은 욕망을 줄여서도 행복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디오게네스 전부 아시잖아요. 디오게네스의 이름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한테 폼을 잡으려고 좀 갔습니다. 디오게네스야, 너 소원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랬더니 그 스토리 알죠? 대왕님 좀 비켜주십시오. 당신이 저희 나의 햇빛을 가리고 있다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망신을 당하고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녁 때 디오게네스의 친구이며 왕의 신하가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디오게네스야, 너 말이야. 아까 왜 그랬어? 아니, 네가 왕한테 조금 아부만 하면은 네가 이렇게 콩깍지만 먹고 살지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조언을 했는데 디오게네스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얘야, 너 나처럼 이렇게 콩깍지만 먹고 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아부 안 해도 되잖아. 하고 이제 오히려 친구한테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런 욕구를 좀 더 조금만 줄일 수 있으면 우리한테 더 많은 시간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재미있는 일.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 1위는 뭘까요?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다 여행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은 뭔가? TV 시청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62%가 여가 시간에 TV를 시청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고 있어요. 하고 싶다는 거하고 실천을 하는 거랑 별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이제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우리가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도 능동적 취미, 수동적 취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급적 이제 능동적 취미를 하는 게 좋은 게 능동적 취미를 할 때 몰입을 47%나 하는데 수동적 취미는 4%밖에 못 한대요. 왜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몰입을 했다가 벗어났을 때 우리 몸에 좋은 엔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엘리베스 큐블러-로스 박사가 인생은 지구별의 소풍 온고라고 그러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능동적 취미는 그 게임에 직접 뛰어드는 사람, 수동적 취미는 그 게임을 바깥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별의 소풍을 왔는데 될 수 있으면은 그 시간을 잘 즐기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능동적 취미를 이제 권유하는 겁니다. 취미를 통해 돈도 벌 수 있을까? 벌 수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이제 남영라이런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김종원 사장인데요. 일찍이 그 독서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춘천에 가서 지금 북카페를 하고 있는데 춘천으로 이사 갈 때 트럭을 10대를 가져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살림살이 한 대, 나머지 9대는 책이랍니다. 춘천에서 피스 오브 마인드라는 북카페를 하고 있으며 자기 취미를 이용해 돈도 벌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제 후배인데 현대그룹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뒤늦게 만도린 유학을 이태리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서울시향하고 협연도 하는데 만도린을 통해서 지금 자기 취미 생활도 즐기고 먹고 사는 일도 해결하고 또 대한안구기증협회 자선음악회 같은 것도 하면서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롤모델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스코트 니어링이라고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있다가 전원 생활을 하고 100세 때 곡기를 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제 인생 이막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나의 인생 이막, 이 모델은 어느 분일까라고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분의 이제 그런 생활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본다는 것도 인생 이막을 사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꿈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제 꿈을 꾸어왔는데 은퇴를 하면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서대문 객석홀에서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들었거든요. 내가 은퇴를 하면은 이 꿈을 꼭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년간의 준비를 거쳐가지고 제가 은퇴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때 꾸었던 꿈입니다. 요런 이제 50평 되는 공간을 얻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실내악을 연주하고 만화가이면서 클래식 해설가인 신동원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대한문화공간을 한 2년 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신동원 선생님 연주 동안에 연주자 이렇게 스케치해가지고 연주가 끝난 다음에 선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2005년도 저희 지역의 성남 아트센터가 들었으면서 내가 이런 활동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접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계속 제가 그 공간을 운영했을 때 관객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을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일단 제가 했던 취미 생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런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10여 년째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을 하라고 그랬는데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취미 활동을 통해서 동호회를 우리가 결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미술도 이제 제가 좋아해서 이런 전시회도 많이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전시회가 지금까지 따지면 한 1000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한번 다녀왔는데 이런 식으로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미 있는 일인데요.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 2위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아까 1위는 여행이었지만은 근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7%밖에 안 돼요.
미국인 40%인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뭔가 마음이 따로 우리가 노는 그런 중년 증후군을 이제 우리가 겪고 있죠. 자원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 한때 그런 꿈을 꾸었지만은 그런 거는 제가 공부를 하기가 그때는 너무 나이가 늦어가지고 국립암센터에 있는 호스피스 고위과정의 6개월 과정을 들었는데 이 교육이 제가 지금까지 배운 교육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고 이건 제가 실습으로 나갔던 의정부의 모현 호스피스 센터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이제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한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분당 FM 방송이라는 지역 커뮤니티 라디오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방송 진행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제가 응모를 해서 거기서 4년 동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민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경청을 해주는 거죠.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분인데 지금 새마을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심연정 회장님입니다. 이제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낭독 봉사도 작년까지 9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요거는 서강대 장영희 교수 에세이집인데 이건 사실은 책을 만들면은 점자를 만들면 이렇게 분량이 꽤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서낭독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그 책을 읽은 걸 녹음 테이프로 만들어서 이렇게 도서로 만들었죠. 성남아트센터라는 데가 제가 아까 문을 닫고 2,000원 줬는데 개업을 이쪽에서 오픈을 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도슨들어서 관객들한테 미술 작품을 설명하는 거고요. 또 성남 분당에는 저희 같은 예술동호회가 몇 개나 되나 했더니 무려 1,1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런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사랑방 문화클럽이라고 만들었습니다. 2012년대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지역문화 브랜드 대상의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른들을 위한 학교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은퇴 후 8만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에세이를 공모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주제로 에세이를 응모해서 운이 좋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퇴한 시니어들이 서로 재능을 좀 나누자는 거예요. 요거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수강료나 강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 저희 학교 운영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두 날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날, 또 하나는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아는 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중요한 두 날의 의미는 모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이막은 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지 그런 아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인생 이막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 요약을 하면 이런 6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아까 초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을 굳이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시고 우선 무엇보다는 남을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생이막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 잘 가다듬어 가지고 좋은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